안녕하세요. 일반 생물 6단원 On Introduction to Metabolism 공개 강의를 맡은 준토 12기 우채윤입니다. 목차를 보시면 6단원에서는 물질 대사, 자유 에너지 변화, 그리고 ATP와 효소, 그리고 그 효소의 조절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미 수업을 통해 내용을 한번 봤듯이 6단원에서는 7단원과 8단원에서 배우게 되는 세포호흡과 광합성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 바탕을 배우는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만큼 기초 개념을 탄탄히 잡고 가는 게 중요하겠죠. 또 공개 강의는 편의를 위해 한글로 진행되지만 영어 단어들을 꼭 외워서 익숙하게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만든 키텀 자료를 참고해주세요. 자, 그럼 바로 다음 개념인 메타볼리즘, 물질 대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물질 대사란 생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을 말합니다. 이 화학 반응은 우리 몸에서 몇몇 단계들을 거쳐 최종 생성물을 만드는데 이것을 대사 경로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래 그림처럼 각 단계마다 효소가 관여하여 촉매작용을 해줍니다. 이런 물질 대사는 에너지의 흐름에 따라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동화작용은 단순한 분자를 복잡한 분자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즉, 반응물의 에너지보다 생성물의 에너지가 높아지겠죠? 동화작용의 예로는 아미노산으로부터의 단백질의 합성, 그리고 광합성이 있습니다. 이런 동화작용은 반응물보다 생성물의 에너지가 더 높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에너지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다음은 이화작용입니다. 이화작용은 동화작용과 반대로 복잡한 분자를 단순한 분자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반응물의 에너지보다 생성물의 에너지가 더 낮아집니다. 이런 이화작용의 예로는 세포호흡이 있습니다. 세포호흡을 거치면 포도당은 이산화탄소와 물로 분해가 되는데요. 이때 에너지도 함께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이화작용에서 얻어지는 에너지는 동화작용을 위한 에너지로 쓰이게 됩니다. 이것을 에너지 연계라고 합니다. 이따가 ATP를 배울 때 더 자세히 알아볼 건데요. 이런 에너지 연계에 ATP를 중간 에너지 운반체 느낌으로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처럼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물질 대사는 에너지를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세포의 대사 과정을 자세히 알기 위해선 에너지에 대한 기초 지식이 필요한데요. 이를 위해 에너지 사이의 관계를 알아보는 연력학에 대해 간단히 알아봅시다. 연력학 제1법칙은 에너지 보존 법칙으로 유명한데요. 그 내용은 에너지는 이전되고 변형될 수 있으나 창조되거나 소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음식을 통해 얻은 에너지가 우리 몸속 물질 대사 과정을 통해 여러 종류의 에너지로 변형되어 사용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 연력학 제2법칙은 엔트로피에 대한 내용입니다. 엔트로피란 무질서도를 나타내는데요. 연력학 제2법칙에 따르면 자연은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물통에 잉크를 떨어뜨리면 잉크는 한 곳에 있지 않고 랜덤하게 여러 군데로 흩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즉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반응은 어떠한 에너지가 주어지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에너지의 투입 없이 일어나는 과정을 자발적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엔트로피가 감소, 즉 무질서도가 감소되는 반응은 에너지의 투입이 있어야만 발생하게 됩니다. 이제 이것을 알았으니 어떤 반응이 자발적으로 일어나는지 그리고 어떤 것들이 외부로부터 에너지를 받아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 깁스 자유에너지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반응, 즉 자발적 과정은 최초 에너지가 최종 상태의 에너지보다 높습니다. 여기 그림에서 위쪽은 자유에너지가 높고 불안정하기 때문에 아래쪽 상태인 자유에너지가 낮고 안정적인 상태로 되고 싶어하며 이렇게 자유에너지가 높은 상태에서 낮은 상태로 변하는 자유에너지 변화값 델타 G가 0보다 작을 때는 반응이 자발적으로 일어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옆의 그래프처럼 에너지가 밖으로 방출되는 발열 반응은 G가 0보다 작고 자발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방출되는 에너지인 G만큼의 일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G가 0보다 큰 흡열 반응은 비자발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기서 G만큼의 에너지를 외부에서 받아야만 이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제 생명체에 대해 관심을 가져본다면 생명체는 하나의 큰 열린 개로 이런 대사 작용들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여기 사진을 보시면 이해가 더 편하실 텐데요. 첫 번째 그림은 닫힌 개에서 평형에 도달하여 더 이상 에너지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하지만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 첫 번째 터빈을 돌아 옆으로 간 물이 다시 두 번째 터빈을 돌리고 이것이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열린 개이기 때문에 제일 처음 수조에 물만 부어주게 된다면 에너지를 끊임없이 생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생명체도 열린 개로 평형에 도달하지 않습니다. 각 반응의 생성물은 다음 반응의 반응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다음 단원인 세포호흡을 배우시면 더 잘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다음은 ATP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ATP는 주 에너지원으로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에너지 연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ATP가 발열 과정에서 나온 에너지를 흡열 과정이 진행되기 위해 사용되도록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ATP가 에너지를 가지고 있을 수 있고 어떻게 에너지를 줄 수 있는지 알아봅시다. ATP는 아데노신 3인산의 약자로 여기 사진처럼 아데노신에 3개의 인산기가 붙어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3개의 인산기 모두 음전하를 띠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음전하끼리 모여있게 되면 반발력이 생기는데 이 음전하들을 이렇게 연결시켜 놨으니 이 연결에는 많은 양의 에너지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연결을 끊으면 인산끼리의 고에너지 연결이 끊어지면서 그만큼의 에너지가 밖으로 방출되게 됩니다. 이렇게 위쪽 ATP가 분해되면서 아래쪽처럼 무기인산 하나와 ADP 그리고 에너지가 생성됩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는 ATP 1몰당 7.3kcal의 에너지가 방출됩니다. 책에 나온 예시를 통해 ATP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이 반응은 글루탐산이 글루타민으로 합성되는 반응입니다. 여기서 델타 G가 양수이기 때문에 이 반응은 비자발적인 반응으로 ATP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을 보면 ATP가 글루탐산을 인산화하여 이전보다 에너지를 더 갖도록 더 불안정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이후 암모니아가 인산기를 대체하면서 글루타민을 만들게 됩니다. 이 예시에서는 원래 글루타민의 합성이 필요한 에너지인 3.4보다 ATP가 ADP로 분해될 때 방출되는 에너지인 7.3이 더 크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전체 반응에 대한 자유에너지 변화값은 마이너스 3.9, 음수로 이 전체적인 반응은 자발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인산기가 붙은 글루탐산과 같이 인산기가 공유 결합된 물질을 인산화된 중간 산물이라고 합니다. 다음 예시는 수송 단백질과 운동 단백질입니다. ATP는 이처럼 수송 단백질을 인산화시키고 그 모양을 변화시켜 용질들을 수송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운동 단백질에 ATP가 결합한 후 분해되면서 그 영향으로 운동 단백질의 형태 변화를 시키고 이들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합니다. 이렇게 ATP에서 ADP가 되면 이것을 다시 ATP로 만들어주고 에너지를 다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재생 과정이 필요합니다. ATP가 분해되는 과정에서 에너지가 방출되었으니 반대로 ATP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는 에너지의 공급이 필요합니다. 여기 그림에서처럼 ADP가 ATP로 합성되는 과정에 필요한 에너지는 동물의 경우 세포 호흡을 통해서 얻고 식물의 경우 빛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다음은 효소에 대한 내용입니다. 효소는 단백질로 반응을 촉진시키는 촉매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효소가 반응을 촉진시키는 원리는 바로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는 건데요. 이 활성화 에너지란 반응을 시작하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로 이만큼의 에너지가 있어야만 반응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에너지 장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에너지 장벽이 높으면 그만큼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게 되고 많은 양의 에너지가 모이기 전까진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효소가 그 장벽을 낮춰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효소가 활성화 에너지를 한번 낮췄다고 해서 이후 효소가 사라지거나 없어지진 않습니다. 여기 그림처럼 에너지가 가장 높은 지점을 전이 상태라고 합니다. 이 상태는 분자들이 서로 끊어질 수 있을 만큼의 큰 에너지를 가진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검은 그래프는 효소가 없을 때이고 빨간 그래프는 효소가 있을 때의 반응 그래프입니다. 효소가 활성화 에너지를 낮췄기 때문에 전이 상태에서 갖는 에너지가 빨간 그래프에서 더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점은 효소와 자유에너지 변화값은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효소가 있든 없든 반응물의 자유에너지 값과
생성물의 자유에너지 값 차이인 델타 G값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할 것은 효소는 반응 속도, 이 속도와 관련이 있지 반응의 자유에너지 값 델타 G를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효소는 단백질로 고유한 3차원 구조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모양도 효소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효소마다 붙을 수 있는 물질이 다르게 되는데요. 이 효소에 붙는 물질을 기질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효소마다 작용하는 기질이 다른 것을 효소의 기질 특이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옆에 그림처럼 효소에는 기질이 붙을 수 있는 자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질이 붙는 자리를 활성 부위라고 합니다. 그리고 효소와 기질이 붙어서 효소 기질 복합체를 형성하게 됩니다. 효소의 작용 과정에 대해선 많은 가설이 존재하는데 그중 하나인 유도적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진과 같이 기질이 효소의 활성 부위에 결합하면 촉매 기능을 발현하기 쉽도록 효소의 입체 구조가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효소가 특정 기질에 특이적으로 작용하는 것을 설명하는 가설 중 하나인 유도적합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효소는 반응 후 소모되지 않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서 다시 정리하자면 기질이 효소의 활성 부위에 들어가게 되고 여기 보이는 것처럼 효소에서 모양을 유리하게 맞춰주는 유도적합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효소가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 반응을 촉진하고 생성물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효소는 다시 기질을 수용할 수 있는 처음 상태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런 효소의 촉매 작용을 도와주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보조인자입니다. 보조인자는 금속 이온인 아연, 철, 구리와 같은 무기물입니다. 그리고 조효소는 유기물로 주로 비타민입니다. 이 보조인자와 조효소는 효소에 계속 붙어있기도 하고 평소에는 따로 있다가 필요할 때만 붙기도 합니다. 앞서 말했듯 효소는 단백질이기 때문에 열과 pH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효소의 활성은 온도와 pH에 따라 달라지고 효소마다 가장 활성이 좋은 온도와 pH가 있습니다. 인체 효소는 보통 사람의 체온과 비슷한 섭씨 35도에서 40도에서 최적 온도를 가지고 pH는 보통 효소가 활동하는 장소의 pH에 따라 서로 다른 최적 pH를 가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산성인 위에서 활동하는 소화효소인 펩신은 pH 2에서 최적 pH를 갖고 염기성인 장에서 활동하는 소화효소인 트립신은 pH 8에서 최적 pH를 갖습니다. 다음은 효소 억제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것도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경쟁적 억제자입니다. 이는 기질과 활성 부위 자리를 두고 경쟁합니다. 그래서 경쟁적 억제자가 기질 대신 활성 부위에 들어가면 반응을 억제시키게 됩니다. 이것은 기질의 양을 증가시키면 상대적으로 억제자의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확률상 기질이 활성 부위에 붙을 확률이 높아지고 이렇게 기질의 농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해결 가능합니다. 다른 하나는 비경쟁적 억제자입니다. 이것은 활성 부위에 붙지 않고 효소의 다른 부분에 붙어 활성 부위를 변형시키고 기질이 효소에 붙지 못하도록 합니다. 효소 활성 조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다른 자리 입체성 조절입니다. 이것은 한 부위의 단백질 기능이 별도의 부위에 결합된 조절 분자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경우입니다. 옆에 그림을 함께 보시면 이해를 더 도울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활성 상태와 불활성 상태가 있는데 평소에 이 효소는 이 두 가지의 형태를 왔다 갔다 하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효소는 보이는 것처럼 활성 상태에서는 활성 부위가 기질에 맞게 생겨서 기질이 붙을 수 있지만 불활성 상태에서는 활성 부위와 기질의 모양이 맞지 않아 제 역할을 못하게 됩니다. 여기서 지금 두 가지의 모습이 왔다 갔다 변동을 하고 있는 효소에 만약 활성자가 붙게 되면 활성 상태를 고정시키고 기질이 붙을 수 있도록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억제자가 붙으면 불활성 상태가 고정되고 기질은 붙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이 다른 자리 입체성 조절입니다. 다른 효소의 조절은 협동성입니다. 이것 또한 평소에는 여기 그림에서 보이는 활성 상태와 불활성 상태를 번갈아가며 존재합니다. 불활성 상태에서 이번엔 기질에 의해 효소가 안정화됩니다. 이 그림에선 기질이 붙는 네 곳 중 한 자리에 기질이 붙으면 활성 상태가 안정화되고 나머지 세 곳에도 기질이 붙게 됩니다. 이것을 협동성이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되먹임 억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최종 생성물이 효소에 결합하여 물질 대사를 멈추는 것입니다. 옆의 그림처럼 파란색의 최초 기질이 여러 단계를 통해 최종 생성물인 빨간색이 물질로 바뀌는데, 이 최종 생성물이 필요한 양보다 더 많이 만들어져 축적되게 된다면 이 최종 생산물이 효소의 다른 자리에 결합하면서 효소가 더 이상 기질과 결합하지 못하도록 하며 자신의 생성을 억제시킵니다. 이러한 효소의 억제 방법을 되먹임 억제라고 합니다. 긴 시간 동안 집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챕터 6 공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바랍니다. 감사합니다.